경영학부 교수님의 기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는 가치 창출형 이사회, ESG와 밸류업의 핵심 고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사실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꽤 오래 해왔고, 특히 이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차에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사회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박형영 대표님께서도 이 ESG와 밸류업이 사실 이제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대단히 이제 밀접한 거죠. 하지만 다소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ESG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왜 또 밸류업이라는 개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저 삼각형 동그라미 세 개가 전통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교과서에 거의 맨 앞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주와 그 경영자 사이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리 문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이사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히 영미식 관점에서 대리 문제에서 출발하는 지배구조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지배주주가 쉐어홀더에 역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 주주 내지는 소수주주뿐만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이제 쉐어홀더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또 경영에도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 프레임워크가 아주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총에서 소수주가 뭐 발언을 할 때 뭐 당신 몇 주 갖고 있어 막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지배 구조의 어떤 세 축을 오른쪽에 있는 ESG 경영 관점에서 봐서, 아까 윤재석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여기에는 당연히 주주가 들어가고요. 그 주주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뭐 정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채권자들, 뭐 이런 또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이 사실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자는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서, 즉 밸류를 극대화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양쪽의 이해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들이 경영에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큰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해왔고요.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뭐 앨런 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서, 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터지면서 이사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워킹보드, 이사회가 사실은 일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워킹보드가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SK그룹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이제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뭐 일을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이제 사회이사로 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업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업이잖아요. 부업인데 상당히 또 높은 보수를 받는 그런 형태의 직종이 사회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그 자원을 들이면서 모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기업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무탈하게 이제 기업이 갈 수 있게끔 잘 돌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이사분들이 없었을 때와 그런 무슨 분들을 모셨을 때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결국 이제 추가적인 가치의 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한 가치의 제고를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사업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회이사분들이 경영자들 보다 잘하기가 어렵겠죠. 경영자분들은 이미 그 바닥에서 선수인 분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ESG에 관련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 사실은 그 기업 안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레거스가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면서 자기가 본인들이 익혔던 성공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에서 모신 사회자분들이 그 역할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의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가치 창출형 이사회라고 하는, 뭐 이 말도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썼던 말인데, 이 가치 창출형 이사회로 갈 필요성이 지금 작금의 ESG에 관련된 요구가 구상하는 시점에서 더 적합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사회분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로 중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ESG에 관련돼서 이거를 깊이 연구하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Environmental Social은 형용사고 Governance는 명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2004년에 이 말이 처음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 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Value Dr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overnance도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Integra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측면에서 Value Driver를 통합하자라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ESG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연상시키냐면, 과거에 우리가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했을 때 경제, 사회, 환경이 트리플 바텀 라인이 거기에서 E가 가버넌스로 대체된 거죠. 하지만 그대로 대체한 건 아니고, E라고 하는 거에 충실하게 우리가 기업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가버넌스를 계속 개선시켜 왔었는데, 이제는 이코노믹한 밸류뿐만이 아니라 인바이러먼털, 소셜 밸류도 같이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가버넌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털, 소셜인데 그거를 이제 이코노믹을 가버넌스로 대체한 그런 성격의 어떤 컨셉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가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으로 들어가 있고 맨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 경영진과 이사회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심정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수평적으로 ESG 가운데 하나의 어떤 엘리먼트가 아니라 결국은 밑에서 E와 S를 받쳐주고, 그리고 이코노믹은 당연히 받쳐주는 거고, 그렇죠? 이코노믹 밸류를 무시하는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바이러먼털, 소셜 밸류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산업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생산성본부가 같이 작업을 해서 2021년에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의 지배구조 관련된 문항을 보시면 이사회 관련된 내용이 절반입니다. 예, 절반이 넘는 거고 구성과 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회가 지배구조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교과서를 보고 했던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간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총의안, 이게 이제 의결권자문사, 제가 사실은 여기 유영재 대표님 오셨으면 서스틴 베스트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ESG 기준원 걸 가져왔는데, 정관변경 반대 사유별 안건수 및 비율,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사 입장에서 반대를 한 그런 안건수를 보면 이사회 기능 저해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이게 반대할 일이 없어서 반대를 안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사회가 어렴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그런 것은 주주권 희석이나 주주권리 보호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어쨌든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한 사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전문성 결여에 관련된 거는 최근 연도로 오면서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정말로 제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분들을 모시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문성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결권 자문자들이 실제로 그 자문을 해야 되는 주총 전에 그 자문을 해야 되는 회사들의 수에 비하면은 정말로 깊이 있게 사회이사 각각 개개분들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누군가가 볼 수 있겠느냐. 심지어 의결권 자문자도 저걸 못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문을 받아서 의결권 행사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안 볼 거고,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면피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경향도 얼마든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구성의 다양성 법률 위반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있는데 이건 이제 법에 있는 조치인데 희한하게도 저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배구조에서 점수를 좀 잘 따고 싶은 기업들은 이제 그 다양성을 위해서 뭐 여성의사를 많이 선임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여성의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게 이제 권고 수준 이상으로 작동하려면은 만약에 법의 어떤 취지에 맞춰가지고 저걸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나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어떤 법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좀 무탈하게 별 시끄럽지 않게 이 사회이사를 잘 선임하고 이 사회를 구성해서 뭐 다음번 임기 때까지 그냥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외부에서 많이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보면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행동주의, 주주행동주의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해관계자 행동주의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여기 이제 그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뉴스의 맨 밑줄을 보시면 State Financial Officers and Other Public and Labor Leaders, 사실은 주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주주권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엑손이 기후행동주의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소송을 거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 undermine shareholder right, 주주권을 훼손하는 거니까 제발 너희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여기는 자기네들이 어쨌든 회사의 어떤 경영에 관심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뭔가 손을 댈 수 있는 레버가 없으니까 그 주주권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런 것을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경영자들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는 거고요. 알고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러한 뭐 아까 정광훈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블랙락이나 뭐 뱅가드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도 우리가 결국 이해관계자 행동주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 사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 센싱을 하게 해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더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서 밸류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1차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요, 여기엔 재밌는 얘기인데, 레리 팽크라고 아까 전 이사님도 말씀하신 블랙락의 그 회장이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꼽은 기후학당 12명 중에도 들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회사들이 아무리 ESG를 자기네들이 요즘엔 ESG 정치화됐다고 얘기 안 하죠. 스스로 안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강조를 하더라도 또 마땅히 투자할 회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석연료나 무슨 아니면 소위 CN스탁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거기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외부에서 모신 사회이사들이 상당히 그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지금 내가 솔직히 뭐 이 회사의 어떤 사업과 경쟁력, 뭐 기술 이거에 대해서는 경영자들만큼 전문성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작은 현대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내가 훨씬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바운더리 스패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경영자들을 계도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잘 가이드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게 지금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점이다. 환경이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ESG 경영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이사들한테 묻는 그런 법적인 판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회이사분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렇죠? 내가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회이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뭐 노동시장 같은 게, 레이버 마켓 같은 게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밸류업을 해줄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 부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 공시한 거를 제가 그래도 꽤 꼼꼼히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이제 그 어렴풋한 계획들을 많이 공시를 하셨고요. 이거는 요즘에 지배구조 분쟁 하에 있는 고려아연 건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회사를 굳이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시를 하셨나 봤더니 이사회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이사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본 거는 아직까지. 예, 그래서 로드맵 이행 점검에 이사회 보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윤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이사회 보고할 게 아니라 이사회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사회가 같이 만들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없이 사회이사로 앉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해야 되니까 같이 뭐 모여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할게 그러는 분들보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이사회 제도가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편하게 돌아가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한테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밸류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밸류 프로그램을 공시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공시하실 그 분들은 그런 담당자분이 계시면 사실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당연히 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믿음이 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공시가 되면은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바깥으로 한 거니까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말만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시하실 때 이사회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지 말고 어떻게 이제 차별적으로 잘 하실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거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가 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지에 대한 거는 수많은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제가 한국 기업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도 뭐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회가 좀 이렇게 정당화해주는 이러한 사회이사분들을 포함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도 좀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준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와 사회이사 역할을 경영 감시 견제 그 정도만 좀 하면 되겠다. 큰 뭐 사고만 안 나게끔 뭐 재무제표 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면 되겠다. 뭐 증권감독원에 불려가지 않게끔, 예를 들어 금융예사로 치면은 증권감독원에 불려가지 않게끔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와 그 다음에 그 지원 조직 모두 사실은 CEO 관할하에 있죠. 그러니까 이사회를 서포트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회사의 경영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이제 경영 조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조직으로 갈 텐데, 괜히 내가 이사회를 서포트하는 와중에 우리 경영진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가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다소 CEO나 경영진은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생기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사실은 누가 해줘야 되나? 역시 사회이사분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경영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은 당장 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회이사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분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대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는 경영진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조직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고, 사회이사분들 이사회 때 모이고 뭐 연말 송년회 때 모이고 그러고는 서로 거의 뭐 전화 통화도 안 할걸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사회이사분들이 아까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고 없는 거의 차이가 과연 이게 밸류업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은 디스카운트를 최소화하는 거냐, 이런 접근이라고 봤을 두 가지로 봤을 때는 후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말을 번역을 요즘에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유영재 대표님이 만드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영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굳이 하면은 우리가 지배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라는 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는 스트럭처라는 말이 없는데 그걸 우리는 지배 구조로 번역을 할까? 그걸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자꾸 지배 구조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트럭처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죠. 사회이사 비율이라든지, 뭐 위원회 수라든지, 뭐 여성이사의 비율, 숫자,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임 부장님 발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대표이사회, 이사와 이사회의장을 좀 분리를 해서 아무래도 이사회 의장도 보팅 권한을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회의를 주재하게 되니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경영조직하고 이사회 간에 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도 꽤 많이 지금 이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를 했는데 그래도 주저합니다. 그 경영진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칫하다가 이게 이제 사회이사 주도로 이사회가 돌아가게 되면 일단 경영진 입장에서 좀 불편한 얘기가 거기서 오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이사회 분들도 중간에 매개체가 그 사회이사가 됐을 때는 경영조직과의 어떤 연결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 핑계 아닌 핑계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주저주저 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리드 디렉터 같은 거죠. 만약에 CEO가 직접 의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사회 중에서 사회이사 분들 중에 그 나름의 어떤 선임 사회이사를 두고 그분 중심으로 같이 논의도 하고 사전에 나름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도 내고 하는 그런 형태 같은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실행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거기 사회이사로 오시는 분들이 뭐 리드 디렉터 맡아달라고 하면 또 내가 올 때는 그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신경 쓰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인재풀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뭐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선임 사회이사를 두든지 간에 해서 지금보다는 사회이사들이 훨씬 더 권한을 갖고 그 다음에 경영진 대비 정보 불균형도 없이 편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도널드 햄브릭 교수가 그 이사회를 평가하는 4가지 요소로 독립성, 전문성, 그 다음에 투입 여력, 동기 유인, 이거 제가 번역한 건데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서 쿼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이사의 어떤 적격성 같은 걸 평가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은 당연히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다 여기에서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잘 선임을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잘 돌아가려면 진짜 워킹 보드가 되고 밸류 크리에이팅 보드가 되려면 그 이사분들의 투입 여력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 유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뭐 사실은 사회이사 보수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보수를 이제 받는 거고, 그런 정도의 보수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내가 그 역할을 좀 해서 뭐 회사를 좀 비호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수입 여력과 동기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사회 멤버를 평가를 할 때, 후보를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의여권 자문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일 때문에, 그리고 또 정보적인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다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금 계신 멤버분들이, 그렇죠? 대부분 또 기존 사회이사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의 연임이나 아니면은 다음번 선임되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적격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회 멤버들도 경영진과 함께 밸류를 창출시키고 그 밸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프라 TMT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경영 논문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워킹 보드가 됐건 밸류 크리에이팅 보드가 됐건 이렇게 실제로 지배구조의 어떤 3대 축 가운데 하나를 엄연히 차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사회가 실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회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해요. 감독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하는데 자기 평가도 하고 그룹 평가도 합니다. 타인 평가도 하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형식적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다 그냥 5점 만점에 5점을 주죠. 굳이 거기서 이렇게 냉정하게,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하는 분들은 있지만 우리 이사회 전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밸류업 공시라는 거는 기업이 얼마까지 밸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이잖아요. 그건 정성적, 정량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공시를 하는 순간 이사회 분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다음번에 다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역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요 주주 내지는 소수 주주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이사회분들이 때로는 개별적으로 내지는 소그룹으로 직접 해야지, 항상 그 부분을 경영진한테 맡기고 이사회분들은 주총에 가보면 그냥 앉아만 있다 오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빨리 벗어나야 될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코퍼릿 가버넌스 방향성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런 삼각형이 이제 3개가 나와 있는데요. 누군가가 어쨌든 회사를 계속 서포트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자꾸 이제 제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또 민영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들이 또 제왕적인 어떤 권한을 누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식별을 해서 지배주도 주주로서 일반 주주나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같이 기업과 명운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배주주가 경영자의 역할까지도 할 때는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진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지, 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주주가 이런 이 삼각구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본인은 경영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배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생각을 냉정하게 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균형적인 어떤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임대업자형 그런 사회이사가 아니라, 사회이사 보수도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로자형, 정말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회이사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